워싱턴 DC 한복판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 자리 잡은 SBS 워싱턴 지구입니다. 저는 남승모고요. 오늘은 새로운 손님을 모셨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죠. 그곳과 또 군사 관련해서 미국에서 가장 인지도 있는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셨던 쏘김 분석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 초대 손님들 오가셨지만 사실 CIA 근무하시는 분 처음이라 제가 긴장이 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어떤 경로로 들어가셨나 이 얘기부터 좀 사실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해서 이렇게 쉽게 뵐 수 있는 취재본이 아니다 보니. DC에는 의외로 많아요, CIA 직원들이.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캠퍼스에 이제 CIA가 와가지고서 그 스카우트를 했는데 CIA나 무슨 FBI 이런 길로 갈지는 제가 상상도 못했죠. 근데 이제 대학교 졸업할 무렵에 현실적으로 이제 취업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외국어도 좋아하고 또 국제 관계에도 관심도 있고 하여서 지원을 한번 해봤는데 운이 좋게 이제 붙었어요. 그래가지고서 2, 3년만 해보고서 잘 맞으면 계속 다니고 아니다 싶으면 이제 방향을 바꾸려고 했는데 2, 3년이 7년이 돼가지고서 7년 그렇게 됐어요. 근데 들어가실 때 주변에서 호기심 내지는 부러움도 있겠고 또 약간 근데 거기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제약도 많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CIA 캠퍼스가 좀 크잖아요. 크고 이제 보안이 잘 돼 있어가지고서 제가 이제 운전하고 갔는데 증이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처음 입사를 하기 전에 들어갔으니까 증 없는 사람이 캠퍼스에서 이제 차를 타고 다니니까 누군가 싶어가지고서 경비들이 총을 들고 나와가지고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쫄고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이제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서 여기가 이제 내가 생각했던 그런 직장이 아니라 진지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까불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안 얘기하시니까 첩보 영화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보면 홍채 인식을 하기도 하고 정맥 인식을 하기도 하고 들어가실 때 혹시 보안 코드에 위배가 안 된다면 어떻게 들어가세요? 그냥 찍으로 찍고 가요. 그냥 이 신분증으로? 하여튼 제가 더 이상 여쭤보다가는 자칫 방송을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여쭤보고 주로 연구하신 분야는 그러면 어느 쪽이셨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북한의 그 영어로 하면 이제 propaganda, 그러니까 선전, 선동 이제 그쪽으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필드가 더 넓어져 가지고서 북한 지도부를 제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김정일, 김일성, 지금은 이제 김정은 일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단점은 이제 북한이란 나라가 이 정보가 이렇게 유출이 쉽게 안 되는 나라니까 추측에다가 또 이제 기본적인 이 상식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CIA에 나와가지고서 이제 거의 한 10몇 년 됐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 안에 있으면서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서 분석하는 건가? 유튜브 같은 거로도 탈북민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서 증언도 많이 하고 또 이제 그 본인들이 이제 겪었던 그런 북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밖에 나와서도 역시 북한이란 나라는 진짜 참 뚫고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쪽에 어떤 걸 알려면 위성 정보 이런 거 많이 본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휴민트라고 하잖아요. 이제 사람 정보. 근데 그런 것도 다 종합해서 우리나라 정보 쪽도 같이 이렇게 보셨을 수 있겠네요. 교류는 이제 동맹 국가니까 어느 정도는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정보라는 게 동맹이라고 해가지고서 100% 믿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이제 또 국익 같은 것도 따지고 하니까 정보 교류할 때 이제 가끔씩 이제 저도 이제 좀 그런 자리를 가고 했는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 뻔히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서로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약간 간을 보는 그런 것도 있고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는 이제 터킹 포인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서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좀 서로 약간 떠보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 기자 사회에서 되게 얘기가 많았던 게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해서 우크라이나로 군대를 보내서 10,000명 이상이 있다라는 얘기가 우크라이나에서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나왔는데 한동안 미국에서 그걸 확인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온 얘기가 자체 정보로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걸 이제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서 동맹국이라도 내부적으로 이게 뭐가 끝나야 되는 거구나. 약간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한국이나 이제 제2의 제3인 국가가 공개를 하여도 미국 정부 측에서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였고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니까 이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 해가지고 그거를 당연히 이제 사실로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본격적으로 한번 그 이제 북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지도자상이라는 그 부분부터 좀 짚어볼게요. 김정은이 처음에 나왔을 때 할아버지 김일성과 닮은 면을 굉장히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강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추구하는 지도자상 어떤 거라고 봐야 되나요? 사실 김정은이 처음 이제 북한 지도자로서 이제 공개 석상에 올랐을 때는 20대 후반, 그러니까 30이 채 안 된 그 나이에 아무 경력이나 무슨 크레딧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올라온 건데, 아버지 김정일에 비해서는 뭐 그 후계 수업 같은 것도 아주 짧은 기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년에 비해서 뭐 몇 년 한 거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봤어도 얘는 뭐지? 나이도 너무 어리고 얘가 뭘 했길래? 그러면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의 신용이나 아니면 좀 친근감을 얻기 위해서 할아버지의 시대 향수를 약간 좀 이제 확산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차원에서 인민의 지도자 아니면 뭐 현장 시찰 같은 걸 하여가지고서 할아버지랑 엇비슷한 그런 이미지를 살려가지고서 자기 입지를 조금 좀 확정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한 15년 정도가 지나니까 김정은 자신도 여러 이벤트 같은 거를 좀 겪고, 최근에는 미국 대통령, 또 한국 대통령, 중국 주석 같은 사람들하고도 같은 자리에서 이제 정상회담도 하고 하여서 많이 성숙해지고 자기만의 카리스마나 자기만의 스타일에 되게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김정은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에 빨리 습득을 하고 자기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서 그런 스킬이나 능력을 여우같이 빨리빨리 배우고 빨리빨리 자기 것을 만든 것 같아요. 짚어보자면 할아버지는 인민의 아버지, 품는 식의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했고, 김정일은 은둔의 지도자, 은둔의 지도자,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김정은은 그러면은 어떤 쪽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솔직하기도 하고, 사실 북한의 지도자가 잘못을 인정한다거나 사과 이런 게 거의 없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정은은 인민들한테 어떻게 보이고 싶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국민들한테 사과도 하고 최근에 또 눈물도 보이고 하니까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융통성이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이 생각하는 김정은과 또 김정은이 자기 자신을 인민들 상대로 표출하고 싶은 그런 이미지는 제가 봤을 때는 차이가 엄청날 것 같아요. 외국 지도자를 상대할 때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나 본인 스스로의 이미지 메이킹 이런 게 잡히는 게 따로 있을까요? 저희가 생각을 딱 해보면은 2018년, 19년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했을 때 김정은이 처음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상대도 아니고 세계 최강대국을 대표를 하는 미국 대통령과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만난 건데, 김정은이 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 기간이 매우 짧았고 또 고립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마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북한 지도자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장소에 나타났을 때 저희가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공부를 좀 했나? 예습 좀 했겠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비교했을 때 그 상대적인 위치를 인식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리더의 그 성향에 따라서 잘 맞춰가지고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놀랐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또 더 편한 사이처럼 보여서 어떤 경우에는 김정은이 리드하는 다이내믹도 보였고, 외교적 차원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좀 능숙하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김정은이 어쨌든 처음에 20대에 등장을 해서 아버지 김정일이 반쯤 성공시켜 놓은 이제 핵무력을 갖다가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해서 상당 부분 거의 이제 완성 직전 단계까지 발전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보유국이라는 말을 해서 논란을 빚을 만큼 그런 위치로 왔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과연 후계 구도는 괜찮겠느냐. 김정은이 젊지만 제가 그때 옆에서 진짜 저 정도 거리에서 걷는데 얼마 안 걸었어요. 근데 헉헉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뭐 140km쯤 된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후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중간에 서 있는 게 김주애거든요. 김주애. 처음에는 후계자 말도 안 된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이제 아버지와 동행했을 때 항상 보면 이게 좀 중요한 자리잖아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장소나 열병식 같은 그런 장소에 다른 자식도 아니고 딸을 데리고 나온 거는 그냥 단순히 가족이라서 아빠 직장을 따라오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조금 정치적인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저도 들지만, 첫째 이제 김주애가 좀 나이가 어리잖아요. 10서너 그 정도 되고,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제 김정은이 자녀가 이제 셋,
그 중에 이제 적어도 한 명은 아들인데 북한이라는 사회가 지금 김정은까지 지도자가 다 남자였어요. 그리고 이 백두 혈통이라는 상징적 아니면 전통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김주애를 만약에 이제 후계자로 지명을 한다 하면은 그게 과연 북한 사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도 조금 좀 의문이 가고, 만약에 이제 남자 중심 후계 구도로 김정은이 염두에 둔다고 하면은 아들이 나중에 나올 가능성도 저희는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김주애가 이제 아빠와 동행하는 모습이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김정은이 이제 한 나라의 리더로서 너무 엄격하고 잔인하고 그런 이미지보다는 약간 부드러운 패밀리맨 그런 이제 이미지도 보여주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진정 이제 김정은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이제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면은 당장은 지명을 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북한 사회나 또 국제 사회를 새로운 후계 구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씩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지만,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이렇게 딱 단정을 짓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일은 누가 배우자인지도 사실은 한 번도 데리고 나온 적도 없었고, 그러다가 김정은이 나오면서 리설주랑 같이 아주 정상 국가의 모습처럼 부부가 같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김주애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설주가 김주애 뒤로 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등장하는 장소가 ICBM 발사, 열병식, 거기다 또 호칭도 보면 조선의 샛별 여장군. 이 원래는 처음에는 뭐 존귀한 자제분 이러다가 점점 바뀌어서 항도의 위대한 분들, 약간 이런 식으로 점점 이 호칭 변화를 북한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빠와 딸의 어떤 정상 국가, 내 정상 가정은 아닌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쪽에 무게가 실리더라고요. 거기다가 아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국회 나갈 때 국정원에서 보고를 하면서 아들이 한 명 있다 그랬다가 없는 것 같다 그랬다가 또 있다고 얘기하면서 나온 말이 있긴 있는데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거? 모든 가능성에는 좀 오픈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는 그런 태도고, 이설주가 김정은하고 같이 동석을 하고 대외적으로 나왔을 때는 사실 따져놓고 보면은 북한의 뭐 영부인 역할이나 그런 자리가 확정되어 있거나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때와 장소에 따라서 리설주 같은 그런 인물은 북한 그 체제에서는 잘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딸 뒤에 있다고 하여서 그 딸이 후계자가 된다? 아직까지는 저는 좀 김주애가 또 어리고 또 김정은이 건강이 매우 안 좋다고는 하지만 급하게 후계자를 지명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더 좀 신중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정은 하면 저희가 초창기에 되게 많이 눈에 띄는 게 자기 형인 김정남을 독살하고 공모부인 장성택을 고사포로 쏴서 처형하고 굉장히 냉혹하고 잔인한 이미지였는데, 그런 이미지를 준 게 인민들한테 주는 어떤 메시지 내지는 지도 계급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 이렇게 봐야 되나요? 북한에서는 단 한 명뿐이 권력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복형, 김정남 아니면 장성택 그런 가족 멤버들을 보면은 김정은의 자기만의 그 권력을 확보하는 데에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라서 옆에 가만두고 계속해서 이제 키워주는 것보다는 그냥 미리부터 단속을 하는 게 당연히 잔인하지만 그렇게만 해가지고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정치를 하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이제 생각하겠죠. 예. 근데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장성택이 친중파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김정은이 통제가 안 되고 약간 좀 위험한 인물이라고 보고 하니까 그 당시에 친중파의 거두인 장성택이 김정남을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이 대체가 가능한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활동이 있어서 김정은이 싹 정리했다라는 썰이 있던데, 그거는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2인자 노릇을 하지만 사실 2인자 입장에서는 그게 편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김정은 이복형은 뭐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위협이 안 되겠다. 하지만 북한이란 나라는 투표를 해가지고서 지도자를 뽑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건데, 그 자리를 형이 넘보지 않았다고 하여도 외부에서 형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북한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게 다 이제 화살이 김정은한테 가니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지금도 나오는 게, 중국하고 김정은이 처음에는 북미회담 전에 뭐 가서 시진핑한테 보고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약간 새해 인사 온 편지도 푸틴한테 밀려갖고 저 밑으로 가고 시진핑께 할 만큼 중국과의 관계가 나쁘다고 말하긴 뭐하겠으나
어쨌든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얘기 나오는 게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로 정권 교체 뭐 약간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루머라고 볼 수도 있고 김한솔은 진짜 외국물을 더 많이 들은 친척이고 김한솔이라는 젊은 사람이 과연 북한이라는 나라를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싶을까? 그런 그릇을 안고 싶을까 이제 그것도 저는 의문이 되고 북한과 중국 관계는 푸틴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나타나가지고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협력을 많이 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 관계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김정은한테는 시진핑만 있는 게 아니라 푸틴이라는 이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대외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대라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뭐 나쁜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친구가 한 명 있는 것보다 두 명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북한 이제 안보 차원으로 봤을 때도 중국 플러스 러시아 그러면 한쪽 나라하고만 뭐 협상을 하거나 뭐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지금 생각을 해야 되니까 미국이나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더 이제 좀 골치가 아픈 그런 시나리오들이죠. 예. 김정은 신상 얘기를 잠깐 아까 했었는데 스위스에서 유학할 때 그 호리호리한 모습에서 점점 바뀌어서 이제는 140kg 나간다고 그러고 한겨울에 막 구멍 뚫린 샌들 신고 다니고 할아버지처럼 혹 비슷한 거 낳는 것도 있고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되나요? 육안으로만 봐도 김정은이 이제 건강하지 않다는 거는 알 것 같죠? 왜냐면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팔라가지고서 허걱대고 제가 봤어요. 그리고 얼굴도 약간 뿔뚜구리하고 또 담배도 뭐 달고 살고 독재자라는 이 자리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어마어마 받을 텐데 건강이 당연히 안 좋긴 안 좋겠죠. 근데도 약을 먹으면서 유지를 해 나가고 후계 구도를 생각했을 때에도 만약에 김정은이 건강 상태가 위급하거나 위독하거나 하면은 후계자 그 수업이나 후계자 그 지명을 조금 더 빨리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뭐 당장 뭐 김정은이 어떻게 되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사이가 나쁘지 않은 형 김정철 동복 형제잖아요. 김주의 얘기가 나오지만 정말 자기가 뭔가 크게 건강상의 어떤 이유 때문에 후계를 생각해야 되는 지경이 되면 이인자가 김여정이라고 하지만 여동생보다는 오히려 형인 김정철에게 의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얼핏 들던데 어떻습니까? 김정철은 북한 지도자의 합당한 그릇이 될 만한 사람이었으면은 김정일 때부터 후보로 염두해뒀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아는 바로는 성품도 좀 여성스럽고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이제 캐릭터라고 했는데 과연 김정은이 형을 데려다가 자기의 후계자로 만들 그런 거는 좀 때가 늦지 않았나 싶어요. 이쪽 부분 많이 연구하고 분석하시면서 눈에 띄셨던 거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 상황에서 좀 시사점을 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인데 저희가 이제 김정은을 한 15, 16년 정도 이제 먼발치에서 지켜본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가볍게 얘기한 게 김정은이 굉장히 뭐 스마트하다. 근데 상당히 저는 이제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는데 김정은이 그렇게 그 대외적인 행사 같은 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대선배들과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장소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고 또 자기 목적을 이루는 데에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순발력 있게 행동을 하는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김정은의 가능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김정철 또 이제 그 김정은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김정은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들보다도 second circle 그 밖에 있는 인물들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해외로 나가가지고서 제재 위반 같은 것도 하고 북한 그 김정은 이제 체제를 위해 가지고서 일도 많이 하고 외교도 하고 하니까 그런 인물들도 뭐 정보적 또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저희가 이제 많이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그만큼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 수 있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비핵화 협상이나 그런 걸 하게 되면은 북한의 장단점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서 저희가 그 북한에 대해서 더 좀 실질적으로 알 수 있고 김정은의 그 뭐 약점 같은 거나 단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더 좀 깊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진짜 북한이 핵 보유국집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핵 보유국에 입지에 서 있는 건데 국제 사회 입장에서 이제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죠. 네, 뭐 해주게 되면 이제 좀 너무 골치 아프게 되니까 한국에서도 좀 걱정을 할 거고 일본에서도 걱정할 거고 하는데 비핵화나 아니면 뭐 핵 억제력에 대해서 이제 뭐 논의를 한다고 하면은 이미 김정은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부인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협상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 상황에 저희가 이제 와닿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거는 좀 심각할 수 있겠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여기 있는 DC 수김 분석가 모시고 김정은 또 북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